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두 번째 시간으로 사회복지조사의 절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절차 단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어떤 분은 8단계, 어떤 분들은 4단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6개의 단계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의 절차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거나 또는 주제가 설정이 되면 문제가 인식되거나 주제가 설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설을 설정하죠. 바로 이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 바로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사전 각본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조사 설계. 그리고 이 조사 설계대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에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집된 분석 다음에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제의 인식이나 주제의 설정, 보통 주제의 설정 이런 단계는 기존에 있는 그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인식이나 주제 설정의 단계 그리고 그 주제 또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는 이 두 단계는 이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문제가 인식되고 또는 문제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는 문제의 단계이고 그리고 자료 수집에 관련된 사전 각본을 짜고 그 사전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 단계는 바로 조사 방법론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론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으로서 여기는 통계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통계학의 영역.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신이론이죠. 신이론, 새로운 이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조사론이라고 하는 조사 방법론의 영역만으로 국한되거나 또는 통계학의 영역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 그래서 간학문적, 인터디시플린 이렇게 한 것처럼 간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붙여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이 바로 어떤 문제가 인식되거나 또는 주제를 선정 또는 주제를 설정하거나 문제를 정립하게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연구 문제란 쭉 나와 있지요. 연구 문제. 쭉 읽어보시되 2번에 보시면 연구 문제의 원천은 개인적 관심이나 경험 또는 문헌이나 기존 이론 또는 기존 연구 결과의 상충 또 기존 지식의 미비, 연구 문제의 공헌도나 실용도, 연구자의 가치 등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 보면 문헌이나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하거나 기존 연구 결과의 충돌을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를 정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는 가설이죠. 문제인식은 빼고 두 번째 단계 가설 설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입니다. 가설에 대해서는 가설의 개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 도출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 도출한 잠정적 결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변인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표출하게 되는 종속변인, 원인 변수와 종속 변인선의 관계를 통해서 도출한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한다면 기존의
원리나 기존의 법칙에 근거하여 내린 기존의 원리나 법칙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잠정적 결론 또는 추론이라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역시 가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설이라고 설명할 때는 가설, 잠정적 결론 두 변인 간의 어떠한 그 추리를 만든 것인데, 때문에 여기는 기존의 그냥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원리나 법칙에 근거하여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을 보면은 기존의 어떠한 원리, 기존의 원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원리나 기존의 법칙. 자, 기존의 원리나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보통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자리 잡고 있어서 3한 4온의 이런 계절 변화를 일반적으로, 물론 오늘날의 온난화의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봄이 사실상 사라진 듯 하면서 여름이 바로 오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자, 보통 우리는 그래도 대부분의 모든 곳은 아니지만 봄에는 꽃이 핀다라고 이미 자연 법칙, 기존의 어떤 자연의 법칙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그런 봄에 꽃이 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가설을 정하지요. 겨울에도 봄의 조건을 구비하면 결론 꽃이 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놔야 되겠죠. 하나하나를 검증해 나갑니다. 검증 또는 관찰해 나가는 거죠. 이를 검증하거나 관찰을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꽃이 뭐예요? 꽃. 여러분들이 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꽃을 다 알지요. 그런데 꽃이라고 해서는 뭔가는 알겠는데 대략적 개념이잖아요. 대략적 개념. 바로 이런 것처럼 어떠한 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략, 다양한 것 등을 대략적으로 단일화시켜서 만든 정의를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하나로 세분화해서 정의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꽃을 조작적 정의로 바꾸는 거죠. 꽃에는 장미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철쭉도 있고 또 매화도 있고 또 해바라기도 있고 뭐 등등 수없이 많은 꽃들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을 조작화라고 합니다. 조작화. 애매하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느낌이 팍 드는지만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개념입니다. 근데 그 꽃을 장미라고 하고 철쭉이라고 하고 또는 뭐 코스모스라고 하고 동백이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명료한 하나하나의 개념으로 바꿔 놓는 작업을 조작화라 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장미, 해바라기, 코스모스, 철쭉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를 이렇게 조작적 정의로 바꾸어 놓고 하나하나를 검증해 가는 이런 연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 원리나 일반 법칙에 근거하여서 하나하나를 검증해 가는 절차를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행사에서 발달 기초에서 보면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형식적 조작기,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접근이 가능하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가설, 연역적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설을 이용한 바로 이 방법이 연역적 사고가 되겠어요. 그것을 적어도 청소년기 수준이면 할 수 있다.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상 특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검증하다 보니까 약간 좀 구별이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국은, 둥근,
양파 같은 뿌리를 가진 꽃과 실뿌리를 가진 꽃, 또 두꺼운 잎을 가진 꽃과 그리고 가는 잎을 가진 꽃,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하나의 검증을 통해서 경험의 일반화, 경험의 공통점을 찾아내게 됐어요. 경험의 일반화,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검증이나 하나하나의 실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절차를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그랬어요. 귀납법. 아까 우리가 보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할 때 양적 연구는 기존의 원리의 바탕을 두고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가 그 선행 연구에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접근해가는 연역적 접근인데 비해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 자체가 연구자가 만든 개별적 측정 도구를 가지고 한 연구를 연구자가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그를 검색할 때에는 개별적인 연구들을 검증해가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일반 원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질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설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설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가설은 기본 원리의 바탕을 두고 기본 원리나 명제의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검증해 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석해 가는 이런 그 하나의 도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설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왼쪽 페이지에 조작적 정의 또는 조작화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표시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출제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제로에서 한번 다루는 보겠습니다만은 자 미리 한번 보겠어요.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다운 생활이 뭐지? 도대체 어떤 것이 인간다운 생활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다운 생활과 지금 전쟁에 시달리는 소말리아나 이라크 이 난민들의 그 살아가는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뭘까? 극단 빈곤 국가에서는 하루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보고 하룻밤이라도 한 번도 깨지 않고 코골고 한번 잡았으면 또 소말리아나 이런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이라도 바로 옆에서 깨끗한 물을 질어서 마셔봤으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린이 10살, 고작 10살 안팎에 있는 애들이 큰 항아리를 지고 그건 뭐 50리길이라고 하는 20km씩 가서 분뇨가 떠 있는 것에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국가를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똑같이 개념 지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회보장기본,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최상위법이라고 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된다. 아하,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건강하게는 어느 정도를 건강하게고 문화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문화적이라고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그 2항에 국가는 매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상 애매했던 용어인 인간다운 생활은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었고 아주 명료하게 적어도 현금으로 수량화해보면 최저 보장 수준이나 또는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개념인 인간다운 생활을 점차 좁혀서 현금으로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 금액 이상의 현찰로 금액으로 바꾸어 놓는 그 과정을 조작화라 하고 그렇게 인간다운 생활은 개념적 정의라 하고 그리고 최저 보장 수준 또는 최저 임금은 조작적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문장을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 3번 조작적 정의는 변수의 개념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실증 검증에 전제되는 관찰 가능성 즉 측정 가능성과 직결된 정의다. 조작적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양적 연구에서만 나오는 용어가 되겠다. 만약에 조작적 정의란 말을 써놓고 질적 연구란 용어를 쓰면은 그건 논리적 오류가 되겠어요. 반드시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양적 개념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같이 봐주시고 4번으로 살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설, 그래서 만들어진 가설 보면은 꽃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를 장미나 코스모스나 해바라기와 같은 조작적 정의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설정하겠다. 가설을 검증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1, 2, 3번은 설명을 했고 사전에 설정한다.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선언적 가정적 형식을 취한다.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 자, 8번부터 10번, 12번까지는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8번, 가설은 범위가 한정돼야 됩니다. 연구를 할 적에는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을 가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어떠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횡총으로 이렇게 축소하게 되는데 범위를 한정해야 된다. 가설은 고정된 명제가 아니라 변경 가능해야 된다. 가설은 꼭 미래형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과거형만 아니면 됩니다. 현재형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별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관계의 유무만이 아닌 관계의 방향까지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 설계가 나와 있지요. 조사 설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조사 설계. 그래서 이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그다음 가설 검증용 자료 수집을 위한 가설 검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누가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가설 검증용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 수립을 우리는 조사 설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사 설계는 이 자체에서 출제되는 것이 한 3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목차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문장을 제일 밑에 줄 조사 설계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작성하는 과정이다.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사전 각본이다.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목차니까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여기서는 갑니다.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지요.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야말로 관찰법.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제가 혹시라도 저도 참 조심합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관상을 보면서 열중하고 있다 아니면 지지리하고 있다 아니면 괜히 뭐 그냥 와서 시간만 보내고 내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열과 성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채무자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이 내는 비용의 일부를 제가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채무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히 이 회사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을 꼭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냥 책이나 읽어주고 이렇게 보면 저는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관찰법을 통해서 저의 내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관찰법 또는 질문지법, 면접법, 투사법 또는 뭐 다양한 수없이 많은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자료 수집 별도로 목차를 설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2번 1차 자료와 2차 자료. 저 뒤에도 또 나오겠으면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수집한 또는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1차,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이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전 연구의 결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보면 관찰법을 통해서 쭉 2차 자료, 기존이란 말이 기존의 논문, 저널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이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논문이나 저널의 핵심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2차 자료 활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2차 자료는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영역에 좀 벗어나서 통계학을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연구보고서 작성, 교재 편제상.
교재 편제당 제가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암기하고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연구보고서 1번 개념 3번 연구보고서는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는 과학적 조사란 말을 앞에 있던 첫 페이지에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밖으로 외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용어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명료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용어로 만들어져야 되고 공개를 통해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을 검증받아야 과학적 조사라고 인정받는다. 지금 이렇게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번에 3번 연구보고서 작성의 일반적 원칙 포괄성, 정확성, 명확성, 효율성 등을 들어볼 수 있다. 포괄성, 정확성, 명확성, 효율성 등 이런 정도. 밑에도 쭉 나와 있지만은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변수 또는 변인, 베리어블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와 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조사의 절차는 6개 단계 기본적으로 알아봐 주셔야 되고 특히 지금까지는 가설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과설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봐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연가설이 자꾸 또 출제가 되고도 있습니다만 가설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가설의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다뤄보겠습니다만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설은 여러 개가 같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실험 연구에서 연가설, 대체가설하는 것처럼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설정되기도 한다. 또 연구나 조사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서 하는 현장 연구도 있고 또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이끌어가는 실험 연구도 있는데 현장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설은 실행 가설이라 하고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설에는 실험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설에는 연가설과 대체 가설을 보통 같이 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교재는 적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숙지하셨다가 적어놓으셨다가 문제풀이 등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를 보겠습니다. 변수. 사실 뭐 변수의 개념이겠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현상, 다양한 값을 취하는 다양한 값. 다양한 값을 취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값으로 다양한 값을 취할 수 있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으로 값을 취할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 사물이나 현상 등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라고는 이 개념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거기 변수의 정의를 좀 볼까요? 변수란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값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현상을 말한다. 사물의 특성, 속성은 2가지 이상의 값을 갖는다. 성별의 남녀는 2개, 남녀의 2개의 가치를 갖는데 값을 갖는데 남자는 값이 없으므로 변수가 아니다. 검정색은 변수가 될 수 있어도 색상은 변수가 된다. 이런 것처럼 남자는 값이 없으므로 그건 변수가 아니고 남자를 0 또는 1 또는 2 이런 식으로 별 때 소위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변수는 둘 이상의 숫자나 값이 부여되는 일정한 기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남자, 성별에서 남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남녀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말할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자인 것처럼 남자는 1, 여자는 2 라고 이게 표현해질 때 바로 1과 2가 바로 변수의 의미를 갖겠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변수의 속성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변수라고 할 때 변수, 성별이라는 변수 속성으로서 남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연령이라는 것은 변수인데 10대, 20대, 30대, 40대는 연령의 속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출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변수의 유형이 나옵니다. 변수의 유형. 변수의 유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변수가 출제가 되는데, 독립변수라는 것은 연구자가 임으로 가미하는 변수, 임으로 조작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하고, 종속변수의 변화나 등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동속변수의 등장이나 종속변수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원인변수라고 하는 것이 독립변수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 학습 현장에서 이 고병갑이의 강의는 여러분의 개수를 올리는데, 정답의 개수를 올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고병갑의 강의는 독립변수, 원인변수에 영향을 갖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에 몰랐던 것을 알았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전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개수가 40점을 넘어서 60점을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변화이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되겠어요. 종속변수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가미로 나타난 변화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때문에 독립변수의 이것은 결과지요. 독립변수 가미의 독립변수 조작으로 인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속변수를 결과변수라고 합니다. 결과변수. 저는 여러분에게 결과변수로서, 종속변수로서 개수를 분명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개수를. 이렇게 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보통 우리가 실험연구라고 하는 것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가지고 내린 잠정적 결론인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두 변인 간에 이 말이 나오면, 아니면 또 인과관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또는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두 변인 간에 또는 인과관계, 이 말은 바로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로 중심은 이었지만 이 문제를 말고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나오는 것이 매개변수가 있고 그리고 조절변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의 변인의 원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때문에 독립변수인 원인변수와 종속변수인 결과변수 사이에 존재하면서 독립변수의 결과물로서 역할도 하고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으로서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것은 매개변수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독립변수의 존재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독립변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사라지면, 독립변수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되는 변수를 우리는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영향력의 강도,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강도만 조절하는 역할이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독립변수가 있든 말든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도 유형적으로 볼 때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해서 거의 비슷한데, 매개변수는 반드시 독립변수의 결과물의 의미를 가지면서 원인변수, 종속변수의 원인변수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변수가 없어지면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매개변수. 그러나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주고받는 인과관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인정할 때 그 영향력의 강도만 조절할 뿐이지 종속 독립변수가 있고 없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독립변수가 없어져도 그 변수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조절변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문장으로 쓰고 그림으로 해서 2번의 매개변수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3번의 조절변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 통제변수, 위생변수 뭐 이런 변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전문가처럼 거기 같이 갈 수는 없고 이런 정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일반적이지만 그리고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어쨌든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측정과 척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